오늘은 대한민국이 승리,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저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양쪽 다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사제인 내가 입을 다물면 비굴한 인간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역사의 배반자가 될 것 같아 시국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정치 이야기는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정치스러운 말을 이제까지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반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 다음 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한다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하고 교역을 하고 싶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올 수도 된 거, 올 수도.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런 거를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옆에 조언도 듣지 않았던 거죠. 지금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4개월 동안 나라가 올스톱돼 있었던 거예요. 얼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얼음. 지금 제가 이거 가자. 이게 빨리 가기도 바쁜 이 시대에 4개월 동안 얼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속에서 불이 나죠. 삼일수님 반갑습니다. 시국특강 23번째입니다. 술판, 구판, 개판, 끝판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여의도에 모인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비상계엄 철폐를 외쳤습니다. 그 어떤 폭력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의사당으로 들어갔고 본청 앞에서는 시민들과 계엄군들이 몸싸움을 하였지만 소극적인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1987년 6월 10일 항쟁 당시 저는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방학하는 날 본당 시무님에게 방학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수원 북수동 성당에서 출발하는 시위대에 저는 합류를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수원 역전까지 밤이 깊도록 거리를 달리며 외쳤던 구호는 호언철폐, 독재 타도였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맨 뒤에서 시위를 참가하다가 어느새 맨 앞줄에 서서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수원역 광장에 도착하니까 어느새 무장한 경찰들과 체류탄 발사하는 장갑차들이 도로를 수원이 삼거리에 수원 역전이 그래서 세류동에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수원 농업대학 농대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수원 남문에서 가는 그 큰 길 경광장에 딱 시위대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0,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이 갑자기 체류탄을 기관총 쏴대듯이 광장 한가운데 모인 우리들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매운 체류가스에 정신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탄 쏘는 소리가 기관총 쏘는 소리 같아요. 눈물, 콧물 쏟아 역전 뒷골목으로 도망을 치니
거기 역전 뒤에 사창가가 있는데 사창가 앞에 어느새 아가씨들이 세숫다에 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그 순간 그분들 그 따뜻한 세숫대와 수건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6월의 함성은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군사 독재는 물러갔고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고 경제도 겪었지만 발전을 거듭해서 대한민국은 1995년 선진국 반열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2021년 UN 무역개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세월은 흘러 거의 40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밤 10시 반에 느닷없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저는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위에 그때 피가 끓을 때였어요. 1984년, 85년, 86년, 87년 피가 끓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위 때는 4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체류탄도 없고 탱크도 착검을 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저는 착검한 군인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 제 시기가 가장 예민한 시기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시국 특강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러한 탱크, 아주대학 앞에 있는 탱크도 봤고 착검한 군인들도 봤고 저 역시도 제가 기숙사 생활 안 하고 일반 대학에 갔으면 저도 벌써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청바지, 청재킷에 방독면을 쓴 채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던 백골단도 없었습니다. 시민들 손에 화염병과 대학생들 손에 화염병과 보도 블록을 깬 돌도 없었고 손에 응원봉을 들고 평화로운 축제 같은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시위, 데모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힘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군인들 역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소극적 진압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모였을 때 밀어대는 시민들, 막아내는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1984년도에서는 벌써 곤봉으로 머리에 내리치고 머리통 깨진 학생들, 젊은이들 너무너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아예 이번 군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진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군인들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4월 4일 비상계엄 선포한 지 딱 123일, 122일이라고 그랬는데 전 123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 12월 3일 1, 2, 3이잖아요. 그런데 딱 123일이 지난 오늘 지귀연 판사는 시간으로도 계산하는데 그래서 123일째 되는 날 윤석열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수십만, 수백만, 총 시인을 합치면 1천만 명도 넘었을 엄청난 시민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는데도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국정 혼란을 막았습니다. 국민도 위대했고 경찰도 위대했고 군인도 위대했습니다. 서부지방 법원 난입소동이 있어 옥에 튀긴 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위대를 눈여겨본 저에게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14, 15번, 중동 여러 번 갔다 왔죠. 그들의 시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나라 시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표현하고 이러한 모습들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성숙한 민족이고 성숙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승리,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저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양쪽 다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사제인 내가 입을 다물면 비굴한 인간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역사의 배반자가 될 것 같아 시국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통 정치 이야기는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정치스러운 말을 이제까지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반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저글링. 윤석열 씨는 딱 한 가지만 하면은 검사도 제가 보기에는 뭐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런데 5,200만 명의 이 저글링을 돌리는 방법을 모르고 재주도 없었던 거죠. 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거다. 제가 윤석열과 저글링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댓글이 5,000개가 달렸어요. 5,000개. 아마 대한민국에서 댓글 제일 많이 달리는 거는 저는 끝나고 나면 댓글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것이다. 신부는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부는 세상의 등불이에요. 신부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아니, 등불이 바가지를 덮어놓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등불이고 신부고 사제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도리 소리를 지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비극. 비상계엄은요, 여러분들 오늘 주교님을 만났는데 정말 기도 안 찬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 수도자들이 한 150명, 170명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정말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있는데 우리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된 뉴스를 알고 아프리카 신부님들이 잠비아에서, 모잠비크에서, 짐바브에에서 성교 나간 신부님들한테 한국 괜찮으냐고, 한국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국에 귀국할 수 있느냐고 우리 신부님들한테 걱정하는 안부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우러 갔는데, 그리고 민주화가 안 된 나라, 지금 전체가 거의 독재인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걱정하는 안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교님은 국제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국제회의에 주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대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주교님들이 한국 괜찮으냐고 그렇게 이게 비상계엄의 비극이에요. 비상계엄이라는 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대통령의 그 입을 볼 때,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에서는 정말로 신부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벽을 때리고 싶어요. 벽을 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상계엄령과 선포와 술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술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술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은요, 5,200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늘 술 속에서
쩔어 있다라는. 그리고 뭐 댓글에 태극기 댓글에 황신부님이라고도 안 그러죠. 야, 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술 마시는 거 봤냐고. 봤어요. 아주 모든 방송에 술 마시는 게 나와요. 왜 그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요. 한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임기 동안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줄, 그러니까 저기 건배를 할 때도 포도 주스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 주스. 그만큼 대통령은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무속. 이게 무속 논란이 왕자를 3번을 새기고 나왔어요. 왕자를. 이게 말이야, 발이야. 그런 말이 있죠. 왕자를 3번을 회의할 때, 토론할 때 이걸 새기고 나온 이게 용인이 되는 우리 사회가 정말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파요. 그 와중에도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된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한민국 경제의 비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비상계엄 선포하는 날 다음 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한다.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나라하고 교역을 하고 싶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올스톱 된 거, 올스톱.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이런 거를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을 거라는 걸 몰랐을 거. 옆에 조언도 듣지 않았던 거죠. 지금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4개월 동안 나라가 올스톱돼 있었던 거예요. 얼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얼음. 지금 제가 이게 빨리 가기도 바쁜 이 시대에 4개월 동안 얼음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의 댓글 만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옷을 벗어라. 왜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저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래? 우리 김용태 대전교구 신부님도 왜 자꾸 자기 보러 옷을 벗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자꾸 옷을 벗으래. 옷을 벗으면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려는 건지 뭔지. 그래갖고 인신 공격을 인격 모독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미성숙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70년 공든탑이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이거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굉장한 국가적인 에너지, 힘이 필요할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일으켜 왔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여수 반란 사건 때 계엄령 있었죠. 6.25 전쟁 때 계엄이 있었죠. 1970 유신 헌법할 때 계엄령 있었죠. 4.19 혁명 일어났을 때 계엄령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1980년 광주 때 계엄령 일어났었죠. 그 모든 걸 뚫고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끌고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린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가난한 사람, 약자들,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으로 내몰리는 거죠. 비상계엄령보다 더 시급한 AI, 인공지능 시대 완투를 또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을거리는요,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IT로, 김대중 시절 때 IT로 IMF를 극복하고 IT로 2020년까지 우리가 선진국, 21년에 선진국으로 들어선 거예요. 지금 이 AI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시 중진국으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역량을 집중해갖고 이게 여러분들 AI가 AI를 위해서는요, 대학 편제도 다 바꿔야 돼요. 중고등학교 편제도 다 바꿔야 돼요. 국가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인재를 양성하는 대로 국가 모든 재능을 다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내 얘기 나오겠지만은 의료로 인재를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의료개혁에 대한 말씀 제가 드렸어요. 지금 다시 원상태로 들어갔잖아요. 나라를 2년 동안 병원을 올스톱 시켜놓고 의대도 올스톱 시켜놓고 이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이런 교육이라는 건 100년 동안 연구하고 고뇌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루아침에 2,000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 게 다시 3,024명인가로 다시 돌아갔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2년 반 동안 많이 벌어진 거예요. 연금 개혁, 이 연금 우리 나라 개혁해야 돼요. 이것도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빌딩 세워야 되는 연금 개혁. 이것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노동 개혁은 뒷걸음질 지금 치고 있고.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의 지금 불행은 뭐로부터 시작됐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판으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해요. 국정, 정치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들어야 돼요. 자, 이 듣는 얘기를 좀 할게요. 솔로몬이, 하느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너 뭐를 원하냐? 황금을 원하냐? 권력을 원하느냐? 재능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도자는요, 들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거나 서로 뭘 하면 55분은 대통령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모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거를 자기 고문들이나 수석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 합니까? 대통령이 전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그 피청구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서 저 사람은 듣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결코 이러한 술 먹고 말하고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구판. 이제 김건희 씨 문제가 저는 이제 오늘 4월 4일입니다. 저는 아마 거의 김건희 씨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안 해도 검찰이 또 언론이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술, 대통령 부인은 굿,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속에 관련된 사람,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통령주의, 또 대통령 부인 포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이렇게 뉴스 보면은,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아요? 아니, 무슨 쥐귀현이라는 판사는 시간으로 해갖고 대통령 구속 그거 합당하지 않다고 풀어놓고, 심우정 맞아? 맞아? 심우정이라는 총장은 이거 뭐야, 항소 안 해갖고 풀어주고. 이게 헌법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이 헌법이 무너지면은요, 약속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기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술판, 구판, 개판을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았죠.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기존의 언론들은 아마 역할을 많이 빼앗길 거예요. 조중동 이 언론들 또 친여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권력에 빌붙는 언론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자기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의를 말하는 언론, 진리를 말하는 언론만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탄핵 인용도 그 진리를 말하는 유튜버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임금과 윤석열, 요 임금은 한번 시차를 나갔는데 당신 무슨 노래를 그렇게 격양가
무슨 노래를 이렇게 부르냐? 아침에 일어나갖고 밥 먹고 밭에 나가갖고 하고 내가 저녁에 나 너무 좋아갖고 잠자고 뭐 근심 걱정 없고 때 따라 철 따라 농사 수확량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 임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임금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게 내가 참 임금이구나. 그럼 우리는 좀 온통 4개월 동안 윤석열 하다못해 이제 윤건이 온 나라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온 나라가 4개월 동안 이랬잖아요. 선조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가고 이승만 국민들 버리고 한강철교 폭파하고 자기만 빠져나가고 윤석열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놈의 헌재는 시간을 끌어갖고 온 국민의 피가 마른다라는 강의까지 했어요. 어쨌든 저는 요임금, 순조, 선조, 이승만 그냥 술판, 국판, 개판, 끝판으로 강의를 맺으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끝판으로 강의를 끝내고 싶었는데 그래야만 했었는데 무려 한 달이나 더 늦게 오늘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빛내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도 우리 생태마을에 88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다 무시하고 나 혼자 잘난 척하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아랫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가로채어 마치 자기 업적인 양 떠들어대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봉사해서 행복했다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봉사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사람, 자기 쪽 사람만 챙겼지 언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게 뭐가 행복해요? 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처단한다. 이게 계엄령 포고 때 내가 오죽하면 외우겠어요. 이 원고도 안 보고 종북. 여러분들 지금 북한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 독재,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한을 종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에 종북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어요? 반국가 세력이. 여러분들 지금 탄핵할 때 65%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대통령 될 자격이 이미 사라진 거죠. 일거에 처단한다. 제가 여러 가지 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언어 안에요. 무시무시한 게 들었어. 일거. 한순간에 처단하겠다. 한순간에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들 자격이 없죠. 더욱이 지도자 스스로 잘못을 해놓고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탄핵당한 윤석열 씨는 국무위원과 장군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단 1의 책임도 지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대통령 지도자를 만나 매일 법정에 서게 하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을 드나들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인데도 스스로 내 책임이다 하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각 부대에는 대통령 사진을 내려서 불태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군인들 마음을 10분, 100분 이해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인인데 국민을 총을 들고 협박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대통령을 누가 주군으로,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따르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24년 12월 14일 정지되었을 때 이때 바로 하야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난 대통령 자격이 없구나 하고 내려왔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모든 잘못은 이 불행한 사태는 국정 책임자인 본인 윤석열에게 있다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하야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치욕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미루고 국정원 차장에게 미루는 모습을 볼 때 괴로워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삼 대장님입니다. 지금 아마 89세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1937년 2월 10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1959년 육군사관학교 15기 졸업하고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현역 대위 시절에 1967년에 동료들, 이가 아주 정말로 북파 활동,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요 남한에 내려와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뭐 공작원들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이 이진삼 대위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이게 북한 놈들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구나. 그래갖고 요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3명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비밀리에 HID 요원을 만드는 거예요. 북파 공작원을 만들어 갖고 북을 넘어갔어요. 비밀리에. 뭐 다른 데 보고도 잘 안 하고 상관 하나에게만 하고, 그래갖고 조선인민군 33명을 수류탄을 던지고 사살을 해갖고 내려옵니다. 대위 때 특히 특전사 참모장 재직 당시 한국의 군사 무술, 특공 무술을 고안한 인물이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별 4개를 달죠. 이분은 이진삼 대장님은 운전병, 자기가 대대장인가 있을 때 비탈길에서 운전병이 빗길인지 뭐 잘못해갖고 옆에 상병인가 죽어요. 그리고 운전병은 그래도 살아요. 군법에 1년 6개월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근데 이 이진삼 대장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비탈길에 3개월 훈련받고 이 운전을 하는데 우리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저 운전병 책임이냐. 저 운전병도 집안의 소중한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감옥에 안 보냅니다. 또 장교 이진삼 부대 장교가 휴가 나갔는데 자기 친구가 막 4명한테 술집에서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이 장교가 친구가 두들겨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4명을 때려 눕혔어요. 민간인을. 이거는 군법에 넘어갈 일이죠. 근데 이 이진삼 장군은 아니다. 친구가 맞는데 가만히 쳐다볼 인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군법에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장군이에요. 책임을 지는. 그리고 이분은 사단장 때도 사병하고 같이 구보를 한 분이에요. 사단. 내가 책임지겠다. 내 부하들을.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부하들 책임지겠다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모든 죄를 나한테 물으라고 안 그러고 말을 유도해내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듣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고 결국은 이진삼 대장님은 땅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간청한 결과 결국 땅굴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전으로만 돌은 나중에 참모총장이 되기도 하죠. 이 부하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유명한 이진삼,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진삼, 사람이 살아가면서 논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삼 대장을 보면서 왜 윤석열 씨가 오버랩이 되면서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술판, 국판, 개판, 끝으로 끝판에 대해 끝맺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원칙, 질서, 헌법 지켜지는 나라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이라는 한문을 보면요, 물 숫자에다 갈 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역류하고 아주 대통령 하나에게만 적용, 정말로 이런 원칙, 법이 적용되는, 어느 누구 모든 국민에게 똑같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나라 질서가 바로 설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내란학과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똑똑한 이 친구들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제도는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법제도도 이제 그만 일제잔재를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법 적용도 지금 일제 검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용어도 여러분들 이번에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식 법 용어입니다. 온전한 우리말, 한글말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이제 저 역시 제 본업으로 돌아와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 환경 이야기, 농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삶 이야기를 더 많이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강의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저에게 용기를 주신 많은 우리 다볼교우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 가자티 참 좋아합니다. 가자! 예수님이 다음 말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가자! 항상 우리한테 떠나라 그랬어요. 그동안 4개월 동안 웅크리고 있었다면 이제 정말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볼교우들 가자! 갑시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